청주의 조용한 펍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사건, 그 뒤에 숨겨진 악연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러나 횡령과 배신으로 뒤틀린 관계 속에서 젊은 여성 사업가가 마지막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대출과 1억 2천만 원의 횡령, 그리고 4억 원의 도박 빚이 빚어낸 이 비극적 사건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집요한 강민우 형사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미로를 헤쳐나가며 차가운 진실을 밝혀냅니다. 잔혹한 인연의 끝, 그 시작을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빛이 화려하게 춤추는 펍 블루문의 카운터 뒤에서 유은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칵테일을 섞고 있었다. 38배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은서는 청주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오늘도 가게는 활기찼다. 오후 8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붐비네요. 옆에서 김하나가 잔을 닦으며 웃었다. 29의 하나는 은서가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다. 그러게.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나봐.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이 가게를 시작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아직 절반도 갚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게 한쪽에서는 은서의 동업자이자 현재 연인인 최민혁이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42의 민혁은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은서의 가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적어도 은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매출 좋겠네. 민혁이 은서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은서는 미소 지었지만 어쩐지 민혁의 눈빛에서 불안한 그림자를 느꼈다. 최근 그는 자주 가게 장부를 혼자 들여다보았고 은서가 물어보면 괜히 너 걱정할까 바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오세진. 은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3년 전까지 은서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그들의 이별은 평화롭지 않았다. 세진은 폭력 전가가 있었고 은서와의 관계에서도 종종 폭력성을 드러냈다. 그것이 이별의 주된 이유였다. 여기 시끄럽네. 세진이 카운터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다. 잘 지내? 손님으로 오셨으면 주문해주세요. 은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차갑네? 나 없이 잘 살아? 세진의 목소리에는 집착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때 민혁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세진과 민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손님이니까. 은서가 민혁의 팔을 잡았다. 세진은 피식 웃더니 술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구석자리에 앉아 은서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이 은서의 등을 따갑게 찔렀다. 가게 CCTV는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세진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난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가면서 은서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우리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였다. 밤이 깊어갔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은서와 민혁 그리고 하나만이 남았다. 오늘 정산하고 가자. 민혁이 말했다. 나 먼저 가볼게요. 내일 일찍 물품 배달 받아야 해서요. 하나가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생했어. 하나가 떠나고 은서와 민혁은 정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쩐지 민혁의 행동이 불안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장부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일 있어? 은서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민혁은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산을 마치고 민혁은 먼저 자리를 떴다. 은서는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창고를 확인하려 문을 열었을 때 은서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엄습했다.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김하나는 가게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게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유은서가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은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가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다.
하나의 비명이 고요한 아침을 찢었다. 형사 강민우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다. 사건 현장으로 향하며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 이것은 누군가의 깊은 원한 혹은 은밀한 계획의 결과였다. 그리고 민우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청주 경찰서 강력팀 형사 강민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45살의 베테랑 형사로서 그는 이미 수많은 살인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매번 새로운 사건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펍에서 발생한 살인.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첫 보고가 그의 촉각을 세웠다. 현장 보존 상태는? 민우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에게 물었다. 사체 발견자인 직원 김하나 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CCTV도 확보했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향했다. 유은서의 시체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목 주변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고 몸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민우가 검시관에게 물었다. 어젯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보입니다.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예요. 민우는 주변을 세밀하게 살폈다. 싸움의 흔적은 크게 없었다. 마치 피해자가 공격자를 알고 있어서 경계를 풀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CCTV 영상부터 확인하자. 민우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동안 민우는 유은서의 개인정보를 살폈다. 38살, 3년 전에 청주로 이주해 이 펍을 오픈했다. 대출금 2억 5천만 원 중 약 1억 3천만 원을 상환한 상태. 전 남자친구 오세진과의 불화로 인한 신고 기록이 2건 있었고 현재는 동업자인 최민혁과 연인 관계라는 정보가 있었다. 형사님, CCTV 확인해보세요. 팀원이 민우를 불렀다. 영상에는 전날 밤 가게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세진의 방문이었다. 그는 은서와 불편한 대화를 나눈 후 구석에 앉아 계속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11시 30분경에 가게를 나갔다. 이어서 직원 김하나가 먼저 퇴근하고 은서와 민혁이 정산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12시 직전에 가게를 나갔고 은서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다. 그리고 자정 직후 은서가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 후 은서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창고에는 CCTV가 없나요? 민우가 물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창고로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민우의 말이 끊겼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자정 20분경에 누군가가 가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출입문은 잠겨있지 않았나? 가게 열쇠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은서 씨가 문을 잠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우는 생각에 잠겼다. 일단 3명을 소환하자. 전 남자친구 오세진, 현 남자친구이자 동업자인 최민혁, 그리고 직원 김하나. 첫 번째 소환된 것은 김하나였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술을 이어갔다. 저는 어제 11시쯤 퇴근했어요. 사장님과 민혁 씨가 정산하고 계셨고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런 일이.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소 유은서 씨와 최민혁 씨의 관계는 어땠나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대부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가끔 언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장부 문제로요. 장부 문제라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은서 씨가 한 번은 돈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금전 문제. 살인의 가장 흔한 동기 중 하나였다. 다음은 오세진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 나를 의심하는 거죠? 그냥 술 마시러 갔다 왔을 뿐인데. CCTV에 당신이 유은서 씨와 불편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우리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말도 했고요. 세진은 비웃듯 대답했다. 그게 살인 동기가 되나요? 그리고 나는 11시 30분에 가게를 나왔어요. 그 후로는 집에 있었고 옆집 노인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민우는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실제로 세진의 옆집 할머니는 그가 11시 45분경에 들어와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물론 그 사이에 몰래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파트 출입구 CCTV에도 그의 외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민혁이 소환되었다. 그는 침착하게 보였지만 민우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어제 정산 후에 바로 귀가하셨나요? 네, 자정 직전에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유은서 씨와 최근에 금전적 문제로 다툰 적이 있나요? 민혁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아니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김하나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장부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냥 사소한 계산 착오였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민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은서와 민혁의 공동 계좌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근 6개월간 공동 계좌에서 총 9천만 원이 민혁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돈이 다시 도박 사이트로 입금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최민혁 씨 펍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때 민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범인이 창고로 들어가기 직전 CCTV에 찍힌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것은 분명 민혁의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김하나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녀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강민우 형사는 사건 발생 이틀째 용의자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오세진의 과거였다. 기록에 따르면 세진은 39살로 은서와는 5년 전 서울에서 만나 3년간 교제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별 직후 은서는 청주로 이주했다. 오세진 씨는 이전에도 폭력 전가가 있네요. 민우가 세진의 기록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기록에는 세진이 7년 전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심하게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과 3년 전 은서와의 이별 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2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남자 충분히 의심할 만한 동기가 있어. 민우는 팀원에게 말했다. 알리바이가 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민우는 세진을 다시 불러 신문했다. 세진은 전보다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미 내 알리바이는 확인됐을 텐데 왜 또 불러서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오세진 씨, 유은서 씨와의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갑자기 그녀의 가게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요. 3년 만에 갑자기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서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봤어요. 새 남자친구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질투했다는 말입니까? 질투라기보다는 허탈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민우는 세진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실제로 그의 폰에는 은서의 SNS를 캡처한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다. 대부분 은서와 민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또한 최근 몇 달간 은서에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들도 발견됐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등의 내용이었지만 은서는 대부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세진은 고개를 떨궜다. 인정해요. 아직도 은서를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녀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사랑이 때로는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했다면 그날 가게에서 나온 후 다시 돌아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세진의 알리바이는 상당히 단단해 보였다. 옆집 할머니의 증언뿐만 아니라 아파트 출입구 CCTV와 세진의 휴대폰 위치 기록 모두 그가 자정 무렵 자신의 집에 있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민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진의 과거 범죄 패턴을 더 자세히 살폈다. 폭력 사건들은 모두 충동적이었고 계획성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세진이 은서를 살해했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분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현재 은서의 살인사건은 다소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세진 씨, 최근 블루문 펍 주변을 얼마나 자주 가셨나요? 세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은 최근 한 달간 여러 번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것은 민우의 블러프였지만 효과는 있었다. 세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몇 번 갔어요. 하지만 그냥 멀리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왜요? 은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특히 그 세 남자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었고요. 최민혁 씨 말이죠.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내가 폭력적이라고 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민혁이란 남자도 은서에게 잘 대해주지 않더라고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의미에서요? 몇 번 본 건데 가게 밖에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민혁이 은서의 팔을 세게 잡고 말다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은서가 울면서 가게를 나오는 것도 봤고요. 민우는 이 증언을 메모했다. 오세진은 여전히 주요 용의자였지만 그의 증언이 최민혁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민우는 은서의 과거도 조사했다. 서울에서 그녀는 대형 호텔의 바텐더로 일했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은서는 성실하고 인기 있는 직원이었지만 세진과의 관계 때문에 종종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결별한 후 은서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청주로 이주했다. 민혁 씨와는 어떻게 만난 건가요? 민우가 은서의 전 동료에게 물었다. 민혁 씨는 호텔 단골 손님이었어요. 은서가 바에서 일할 때 자주 찾아왔죠. 그리고 세진과 헤어진 후에 민혁이 은서에게 청주에서 가게를 열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연인 관계였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어요. 연인이 된 건 가게를 연 후 1년쯤 지나서라고 들었어요. 이 정보는 민우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민혁은 왜 갑자기 은서에게 청주에서 사업을 제안했을까? 단순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민우는 민혁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가 5년 전 도박 문제로 큰 빚을 졌다가 갑자기 상환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 시기는 바로 은서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혹시 은서 씨의 돈을 노린 걸까? 민우는 추측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은서는 그다지 큰 재산이 없었다. 오히려 펍을 열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민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가게의 법적 소유자는 은서였지만 실제 운영은 민혁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관리는 거의 전적으로 민혁이 맡고 있었다. 민호는 가게 주변의 CCTV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간의 영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 속에서 그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오세진이 가게 주변을 서성거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민혁의 행동이었다. 민혁은 종종 영업시간 후 혼자 가게에 남아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리고 몇 번은 밤중에 가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특히 최근 2달 동안 증가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민우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김하나였다. 형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어요. 강민우 형사는 청주경찰서 한편의 조용한 면담실에서 김하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김하나 씨? 민우가 차분하게 물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최민혁 씨가 가게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2달 전부터요. 우연히 민혁 씨가 장부를 조작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계산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보니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유은서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은서 씨에게 말했어요. 그랬군요. 유은서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몇몇 장부 내역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서 씨와 민혁 씨가 큰 싸움을 했어요. 목격하셨나요? 네, 영업 마감 후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어요. 은서 씨가 내 돈 2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날릴 순 없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요? 민혁 씨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다. 나도 이 가게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가게 대출금은 은서 씨 명의로만 되어 있거든요. 민혁 씨는 처음부터 자기 돈을 거의 넣지 않았어요. 이 증언은 민우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최근 3개월간의 가게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이 최민혁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우는 팀원에게 물었다. 추적 결과 그 돈의 대부분은 도박 사이트로 입금됐다가 대부분 손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혁은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였고 가게 수익을 갈취해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다시 최민혁을 소환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를 압박했다. 최민혁 씨, 블루문펍의 자금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특히 이 5천만 원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빠져나간 돈입니다. 유은서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그녀와 큰 다툼을 벌였죠? 민혁은 침묵했다. 사건 당일 자정 20분경에 가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차량이 자정 15분경 가게 근처 도로에서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민호의 또 다른 블러프였지만 효과는 있었다. 민혁의 표정이 흔들렸다. 혹시 우연히 지나간 것뿐일 수도 있어요. 민혁 씨 도박 빚이 얼마나 되죠? 민혁의 눈이 커졌다. 무슨? 당신은 현재 4억 원 이상의 도박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달 동안 빚이 급증했고요. 빚쟁이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었죠.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유은서 씨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가게의 법적 소유자는 은서 씨였지만 그녀가 사라지면 당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은서를 사랑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라. 그런데 왜 그녀의 돈을 빼돌렸죠? 왜 그녀를 이용했죠? 민혁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민우는 그를 진정시켰다. 진술 거부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영상,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민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어렸다. 한편 민우는 유은서의 유언장과 보험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 놀랍게도 은서는 사망 2개월 전에 새로운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로 민혁을 지정했다. 보험금은 3억 원이었다. 민혁 씨가 은서 씨를 설득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거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서의 유언장도 최근에 변경되었다는 점이었다. 변경된 유언장에 따르면 그녀의 모든 재산주로 펍의 소유권은 민혁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완벽한 동기가 있군. 민우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가게의 CCTV를 확인했다. 특히 사건 당일 밤 자정 무렵의 영상을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자정 직후 은서가 창고로 들어간 후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시간 동안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정 20분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가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카운터 뒤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로 들어갔다. 민우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체형을 주목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온 다른 날의 민혁의 모습과 비교했다. 걸음걸이와 체형이 거의 일치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민우는 확신했다. 다음날 민우는 펍 주변 추가 CCTV를 확보했다. 그 중에는 사건 당일 밤 민혁의 아파트 주변 영상도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민혁은 11시 55분경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자정 5분경에 다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자정 35분경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 시간대는 은서가 살해된 추정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민우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김하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김하나 씨 사건 당일 밤 정말로 집에 있었나요? 민우가 다시 하나를 불러 물었다. 하나는 긴장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네, 11시에 퇴근한 후 곧바로 집에 갔어요. 당신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자정 무렵에 잠시 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김하나 씨,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나요?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우 형사의 사무실은 저녁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청주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의 조명은 김하나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민혁 씨와 공모한 건 아니에요.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숨겼던 것은 맞아요. 어떤 사실인가요?
민우가 차분하게 물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민혁 씨의 횡령 사실을 안 건 2달 전이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죠? 민혁 씨가 저에게 돈을 줬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 월급은 250만 원인데 그건 거의 2배였어요. 제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군요. 네. 하지만 횡령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특히 은서 씨가 저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일주일 전에 은서 씨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은서 씨는 민혁 씨와 크게 다퉜고요. 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은서 씨가 내가 널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게다가 은서 씨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대출금 2억 5천만 원 중 아직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민혁 씨가 가게 돈 1억 2천만 원을 더 빼돌린 거였으니 유은서 씨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펍의 모든 계좌와 카드를 동결시켰고요. 민혁 씨의 이름으로 된 모든 권한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요? 하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11시에 퇴근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민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은서 씨와 정산하는데 지난주 영수증을 깜빡했으니 가져다 달라고요. 그래서 되돌아갔군요. 네, 자정즈음에 가게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혁 씨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혁 씨를 의심했던 거군요.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씨와 민혁 씨가 그렇게 크게 다툰 후였으니까요. 게다가 그날 오후에 은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야. 민혁은 더 이상 이 가게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야 라고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다. 은서가 민혁을 가게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했다는 것은 민혁에게 더 강력한 살해 동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당신이 가게에 와서 은서 씨의 시체를 발견했고요. 네. 하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제가 그날 밤 들어갔더라면 어쩌면 은서 씨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들어갔더라면 당신도 위험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사건 후 민혁 씨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5천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겠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혁 씨가 넌 이미 내 횡령을 알고도 숨겼어. 넌 공범이나 다름없어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거군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은서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민우는 김하나의 진술을 녹음하고 기록했다. 이제 최민혁에 대한 증거가 더욱 단단해졌다.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 및 증인 매수 시도까지 추가될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우는 최민혁의 금융 거래를 더 자세히 조사했다. 특히 그가 도박으로 잃은 금액과 빚진 상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민혁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잃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지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었다. 이자율은 월 30%로 원금 3억 원에 한 달이면 9천만 원의 이자가 붙는 살인적인 금리였다. 이런 이자를 갚으려니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겠군요. 민우는 중얼거렸다. 또한 민우는 민혁과 은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민혁은 처음부터 은서에게 접근할 때 계산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에서 호텔바의 단골이었던 민혁은 이미 도박 빚이 있는 상태였고 은서가 성실하고 신용 등급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이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였다. 은서의 좋은 신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서서히 자금을 빼돌린 거군요. 민우는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이제 민우에게 남은 과제는 살인 현장에서의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창고를 철저히 수색한 결과 바닥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혁이 자주 입던 셔츠의 것과 일치했다. 또한 은서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피부 조직도 DNA 검사 결과 민혁의 것으로 확인됐다. 은서가 마지막 순간에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민혁의 피부를 핥힌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CCTV를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자정 20분경에 창고로 들어간 사람의 신발이 민혁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겉모습은 변장했지만 신발까지 바꾸는 것은 잊은 것이다. 모든 증거가 최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민우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민우는 오세진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다. 세진의 알리바이는 단단했지만 그의 집착적인 행동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특히 그가 은서를 몰래 지켜본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었다. 오세진 씨를 스토킹 혐의로도 조사해봐야겠어요. 민우는 팀원에게 지시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체포영장을 들고 최민혁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혁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최민혁 씨, 유은서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혁은 잠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증거가 있나요? 충분합니다. CCTV, DNA 목격자 증언, 금융거래 내역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민혁은 체념한 듯 손을 내밀었다. 민우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민혁이 작게 중얼거렸다.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날 밤 은서가 모든 걸 알아버렸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자신이 붙잡힌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느껴졌다. 청주경찰서 취조실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민우 형사는 최민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민혁의 얼굴은 지난 며칠간의 구금으로 더욱 초췌해 보였다. 그의 변호사는 그 옆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민혁 씨, 이제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DNA, CCTV, 금융거래 내역, 목격자 증언.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죠. 민우가 차분히 말했다.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백하고 검찰과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우가 덧붙였다. 민혁의 변호사가 그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났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요. 민우가 말했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모든 걸 말할게요. 민혁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은서를 노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박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자 조금씩 가게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소액이었어요.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항상 갚을 생각이었죠. 민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도박에서 계속 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3억 원에 월 30% 이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김하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돈으로 입막음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가 결국 은서에게 말해버렸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어떻게 된 건가요? 민우가 핵심을 물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저와 은서는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은서가 갑자기 장부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상한 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이 돈은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 같은 질문들이요. 그래서요?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은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가 모든 걸 말했다고 하더군요. 은서는 제게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더 이상 내가 이 가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경찰에 신고되면 도박, 횡령 혐의로 체포될 게 뻔했고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서 씨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군요.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일단 집에 갔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갔고요. 네. 은서가 혹시 증거를 찾고 있을까봐 제가 먼저 증거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 개인 노트북에 있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들이요. 그걸 가게 사무실에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게로 들어갔군요. 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은서가 이미 자러 간 줄 알았죠.
은서는 가끔 가게 위층 작은 방에서 자곤 했거든요. 하지만 은서 씨는 창고에 있었군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제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은서가 거기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녀의 목을 조른 거군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은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고 그러다가 목을 조르게 됐어요. 제가 손을 뗐을 때 은서는 이미 민혁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우가 물었다. 네. 저는 정말 은서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뿐이에요. 민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민우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은서 씨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나요? 게다가 사망 2개월 전에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보험 설계사가 와서 권유해서. 그리고 은서 씨의 유언장도 최근에 당신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고요. 은서가 저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인이었고 동업자였으니까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최민혁 씨 증거들은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3억 원, 가게의 소유권, 그리고 은서 씨가 알게 된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는 동기까지.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없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유언장을 변경하도록 설득한 거군요.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건 그날 밤이었어요. 은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무너진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어요. 민혁의 자백은 계속됐다. 그는 은서를 살해한 후 그녀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파괴했고 자신의 옷과 다른 증거물들도 처분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김하나에게 돈을 제안해 침묵을 사려고 했던 것도 시인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당신은 왜 다시 가게에 돌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나요? 그냥 도망가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빚쟁이들은 어디든 저를 찾아냈을 거예요. 게다가 저에겐 돈도 없었고요. 은서가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은서 씨의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민혁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그리고 이제 제 인생도 끝났네요. 민우는 민혁의 자백을 모두 기록하고 그를 다시 구치소로 보냈다. 모든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은 최민혁을 살인, 횡령, 증거인멸, 증인매수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김하나는 횡령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기 수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점으로 인해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세진은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스토킹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여전히 은서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형사 강민우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돈과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은서 살인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인이자 동업자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장 안으로 형사 강민우가 들어섰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민혁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다. 최민혁은 구치소 복장을 한 채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중년 남성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검사는 최민혁에게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증인매수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사업체에서 총 1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보험금 3억 원과 사업체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민혁의 변호인은 이에 반박했다. 살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뿐 처음부터 살인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히 반박했다. 피고인은 사건 2개월 전 피해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고 유언장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의 증거입니다. 민우는 증인석에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CCTV 영상, DNA 증거,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민혁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인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자백 내용에서도 일관성이 없었고 특히 살인의 우발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것이 계획된 혹은 적어도 예정된 살인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하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혁의 횡령 사실과 그녀가 은서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의 상황을 증언했다. 은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의롭게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하나의 증언 중 법정에서는 은서가 민혁의 횡령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야.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가 내 돈을 훔쳐갔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의를 찾을 거야. 이 메시지는 은서가 살해되기 하루 전에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증언도 있었다. 유은서 씨는 사건 당일 오후에 저희 은행을 방문해 공동 계좌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최민혁 씨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과 증거는 민혁에게 강력한 살인 동기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은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바로 그날 밤 살인이 발생했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오세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은서와의 관계 및 그녀를 지켜본 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저는 여전히 은서를 사랑했습니다. 맞아요. 그녀를 몰래 지켜본 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해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진의 증언 중 그가 은서와 민혁이 다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는 민혁이 은서의 팔을 강하게 잡고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민혁은 은서에게 정말 강압적이었어요. 그날도 내가 어떻게 나를 의심해?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재판은 3주간 계속됐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와 증언이 철저히 검토됐다. 민혁의 변호인은 끝까지 살인의 우발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피고인 최민혁은 피해자 유은서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증인매수 시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횡령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최민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김하나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다. 그녀는 증거은닉죄로 기소됐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세진에 대한 별도의 스토킹 사건 심리에서는 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재판이 끝난 후 민우는 법정 밖에서 은서의 부모님을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서의 어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사무실에서 유은서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 증언,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완벽하게 문서화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자신의 소견을 적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신뢰의 배신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다.
유은서는 단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녀가 불법적인 일을 눈감아 주었다면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삶이었을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집착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사건 종결 후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강민우 형사는 청주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코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천천히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가장 잔인해진다. 민우는 이 문장을 쓰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은서 살인사건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김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우를 발견하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하나가 인사했다. 김하나 씨 잘 지내셨나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집행유예가 끝나고 이제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민우는 하나에게 자리를 권했고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가끔 은서 씨 생각이 나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종종 이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하나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가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은서 씨가 살았을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게 웃었다. 형사님은 여전히 위로를 잘하시네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블루문 펍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씨의 부모님이 상속받아서 다른 분에게 매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의 가게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요. 가끔 그 앞을 지나가긴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살인을 저지른 민혁은 다시는 보지 않았겠죠? 민우가 물었다. 네, 그는 지방교도소에 수감됐잖아요. 가끔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우는 자신의 코치북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그의 도박빚이 총 4억 원이었다면서요? 그냥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민혁에게는 도박빚 외에도 은서 씨에게 받은 신뢰를 배신한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세진은 어떻게 지내나요? 혹시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사회봉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은서를 사랑한다면서도 그렇게 집착하고. 하지만 은서를 해치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민우는 자신의 코치북에 추가로 메모했다. 집착과 사랑의 경계는 모호하다. 때로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감정이 실은 소유욕이나 집착일 수 있다. 하나는 민우의 메모를 보며 물었다. 책을 쓰고 계신가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통해 배운 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진실의 중요성일 것 같습니다. 은서 씨는 진실을 알고자 했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아요. 특히 침묵의 대가에 대해서요. 처음에 제가 민혁의 횡령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형사님, 혹시 최근에 5천만 원 사기 사건 들어보셨어요? 하나가 갑자기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 새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업체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그 업체 이름이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인가요? 하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최근에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사건입니다. 벌써 피해자가 20명이 넘어요. 총 피해액만 10억 원에 달하고요. 정말요? 그렇게 큰 사건이었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투자 사기의 주모자가 도박 중독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혁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패턴이 비슷하죠. 돈에 대한 욕심과 도박 중독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이에요. 민우는 시계를 확인하고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건 관련 미팅이 있어서요. 하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저도 곧 출근해야 해요. 오늘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요, 형사님. 저도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민우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코치북에 적은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가장 잔인해진다. 그는 이 문장 아래에 또 한 줄을 추가하고 싶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우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다. 블루스카이 인베스트먼트 사기 사건. 또 다른 탐욕과 배신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우의 책상 위에는 완결된 유은서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은서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민우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유은서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다. 신뢰의 중요성, 진실의 가치 그리고 정의의 힘에 대한 교훈.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사 강민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흔적들을 따라가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유은서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잔혹한 인연법 주인의 마지막 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강민우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